우선 지금 평화올림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데가 어딘지를 봐야 됩니다. 예. 올림픽 조직위원회죠. 네. 해시태그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평화올림픽이라는 걸 알리자. 해시태그 평화올림픽. 예.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어렵게 찾아온 기회다. 네. 대화의 기회고 평화의 기회다. 잘 살려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불과 1월 초만 해도 북한과 미국이 누가 더 큰 버튼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말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지금 기회인데 얻은 기회인데 이거를 평양올림픽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평창올림픽에 관한 특별법까지 만든 그 집단들이 폄훼하고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평화의 기회 또 흥행의 기회를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께서 현송월 얘기하셨는데 과잉 의전이 문제가 아니라 이 현송월이 와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이며 향후 한반도에 어떠한 한반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예. 우리 이 민족의 또 이 한반도 정세라든가 그런 거에 어떻게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그렇게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가방을 뭘 들었니 뭐 심지어 조선일보 같은 데는 뭐 했습니까? 옛날에 뭐 무슨 뭐 포르노 찍다가 숙청당했다 그랬잖아요. 사과도 안 했어요.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평양올림픽이니 어쩌니 참 정말 언론이든 뭐든 한심합니다. 저는 보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상태에서 정말 이 평창올림픽이 성공해서 평화가 정착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야말로 이 북한에게 있어서 주도권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또 미중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느 한쪽에 끌려가지 않고 양쪽을 중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걸 뭐 언론 보도도 저는 너무너무 한심한 게 뭐 실검 1등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걸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이거를 뭐 문재인 대통령 생일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여러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종류가 있거든요. 네. 뭐 예컨대 저 같으면 예 저는 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여기에 참여합니다. 뭐 생일 선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예. 뭐 생일 선물이야 뭐 기프티콘을 드리든지 전화번호 몰라서 못 드리지만 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이 어떤지를 좀 냉철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 현실적으로 그 생각해 볼 때 이 그 과거에 88 올림픽 때도 그랬고 뭐 올림픽과 관련된 게 큰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가끔 이 북한 문제 갖고 국론이 조금 어느 정도 엇갈린 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거의 지금 보름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까지 국론이 좀 분열되는 상황을 본 건 거의 좀 처음인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 이전 판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이 변호사님은 그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 논쟁보다도 그러니까 평화 올림픽 그러면 현성월 단장이 와서 그렇게 그 뭐 공연을 하고 이런 것이 그럼 정말 평화냐 이게 그 실질적으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보는 쪽에서 지금 뭐 이런 그쪽이 이제 보수적인 입장인 거고요. 네. 이거를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단초로 해서 올림픽 후에도 이 대화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거는 뭐 100번 지당한 말씀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뭐 특히 야당 쪽에서 보수정당 쪽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현성월 단장의 이런 그러니까 그 단장이 이끄는 그런 전야제라든가 이런 행사가 평화를 담보한다라고 이렇게 그 자화자찬하는 식의 평가는 너무 나이브한 너무 순진하게 북한 핵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의 뭐 우려와 불만인 거죠. 저는 네. 그렇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우리 이 삼자 토론이 된 다음부터 김수민 평론가의 위치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그런가요? 어려워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보다 더 감성이신 분인데 사실 네. 원래 아유 그렇습니다. 근데 감성인데 방향이 약간 무차별적이라는 그런 게 있고요. 예. 뭐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거는 정부 태도가 조금 들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야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자꾸 부각시켜서 들뜨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조차도 들떠가는 맥락인 것이거든요. 네. 정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보수 진영의 주장이 아니라 북한이 또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서 ICBM이라든가 핵실험에 손을 댈 수도 예. 있다는 관측이 진보적인 매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걸 정부에서는 모를 리는 없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 올림픽이 잘 치러진다고 평화가 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찬물기 얹기식으로 또 정부의 흠집내기식으로 간다고 해서 그렇다면 북한에서 정신을 차릴 것이냐. 예, 그 부분 역시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정부의 차분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보수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식으로 하는 태도부터 지향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현송월 관련 보도는 남측 특히 보수 언론에서 잘못 보도를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후한무치하게 과거의 보도 행태에 대한 일말의 사과 없이 네. 예, 그렇게 선정적인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근데 현성월 그 단장의 경우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남자라면은 어땠을까 보도가. 남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뭐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북한이 여자를 보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현성월 단장이 그게 이제 뭐 그 팩트 파악은 안 된 건 사실 체크는 안 된 거지만 이제 뭐 어떤 스토리들이 좀 있잖아요. 카더라식의 그런 거에서 오는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강릉역에 도착했을 때도 이쁘다 아니다 뭐 이런 그 왔던 그 군중들은 그런 얘기도 오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성월 단장이 그러니까 그게 뭐 언론에 뭐 그 옐로우 저널리즘보다는 그러니까 그 현성월 단장이 갖고 있는 그 호기심의 대상인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언론이 보도를 할 여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그건 사실이죠. 그건 뭐 사실 뭐 저도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현송월을 비롯한 그런 그 경우에 대한 우리나라 대부분 언론의 보도 태도가 사실은 북한 당국의 의도를 참 정확하게 잘 맞춰주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자제하자는 언론 내부에서의 자성의 목소리도 있고 우리들 스스로도 좀 보도의 방향을 좀 더 진지하게 바꿔보자는 노력도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또 오래간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또 흥분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숟가락을 잘 얹어서 진짜로 평양 올림픽처럼 치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보수 세력에서 평양 올림픽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는 것이 네. 북한 정권의 어떤 관점에 훌륭하게 복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그런 적대적 공생은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현송월 단장뿐만 아니라 지금 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는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째로 다 봤다는 거죠. 생방송으로 예, 예, 보도가 예. 돼서. 근데 그게 예전 같으면은 그게 방공법 위반이 국공법 위반이 예, 될 뭐 수도 있었던 거죠. 아니 사실 아직도 그건 약간 저 회색 선상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법적으로. 저 그 보도할 때도 그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민도가 김정은 신년사를 라이브로 틀어줘도 그것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걱정하는 문제가 벌어질 수준은 아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그냥 뭐 저 선수단 응원단이 왔을 때 과거에는 그 미녀 응원단 해서 네네. 막 그 동경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북핵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워낙 알려진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냥 좀 뭐라 그럴까 뭐 애달프게 볼 수는 있겠죠. 좀 애련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무작정의 어떤 그 뭐 이쁘다 뭐 이런 걸로 예전에서 그냥 그 좋게만 봤던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네.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글은 기자님들 자기 블로그에 쓰세요. 그걸 왜 매체에다 씁니까?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런 게. 예? 그 개인 뭐 SNS에 쓰세요. 어떻게 그러면서 여론을 선도하는 대중 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참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님 조금 전에 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응원단.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평화하고 어떻게든 북한 핵을 억제해야 되고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문화예술단이 온다, 응원단이 온다.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그 사람들은 인질이죠. 자기 나라 주민이 지금 남한 땅에 가 있어요. 거기다 대고 도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질이 있는데 적어도 올림픽 기간 중에는 도발이나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걸 가지고 평화가 됐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죠.
이거 하나부터 차근차근 평화가 정착돼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할 줄 알아야지. 뭐 민영원 나왔네, 이쁘네, 역시 남남북녀네. 인제는 옛날엔 그랬다 치고 블로그에나 쓰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개입했다. 이 정황은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뭐 대법관 13명이 영향력을 받진 않았다라고 네, 뭐 말은 합니다만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동시에 이제 앞에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다에 대해서도 부정한 것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드러난 거는 개입을 했다는 거는 분명히 드러난 것이죠. 근데 지금 좀 이런 걸 두고 굉장히 그 해석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개념을 좀 블랙리스트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일부 언론 행태가 참 근데 오늘 돋보인다고 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언론 선토 분위기를 네, 아니 언론에 대한 저 앵커님 비판과 SBS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SBS 보도 좋던데요. 네. 참나. 아니 블랙리스트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실행이 안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세훈 국정원장 재판권도 마찬가지고 실행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결과적인 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분명히 드러난 것은 개입을 했고 그리고 판사들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을 했고 성향을 분류했고 문서로 작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내면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행동이 일어난 것이고 이것만 해도 일정 단계까지는 실행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기하자면 이러한 성향 분류 작업으로 얻어진 그 정보가 외부로 문서 형태가 아니더라도 구전으로라도 유출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어떤 명예적인 공격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행동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태만으로 충분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블랙리스트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저는 이제 블랙리스트 지금 김민수 의원께서는 이제 블랙리스트 이제 그 이게 말이 사전적 의미는 짚어 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학에 지금 어제 조윤선 전 수석이 그 뭐 법정 구속이 다시 됐지만 네. 블랙리스트라 그러면 이게 좀 처음에 어원의 그 시초는 노동계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느냐가 또 이 그 블랙리스트의 그 요건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이 네이밍이 중요한 이름 붙이기가 중요한 거는 지금 처음에 나온 게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다, 네.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 얘기는 그 성향 분석을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게 블랙리스트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추가 조사위를 봤을 때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라는 거는 발표에서는 추가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했거든요. 확인할 예. 수 없었다. 근데 이게 만일 검찰에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아마 네, 냈을 뭐 거예요. 근데 이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그 시각에 따라서는 있는데 발견을 못했다는 건지 뭐 이거 좀 추가로 계속 의혹이 나올 수 있는 그 뭐 표현이라는 면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 블랙리스트라고 네이밍한 거는 그 자체로 좀 저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로는 좀 정확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사법부 독립의 원칙은 정말 헌법에 꼭 지켜져야 하는 원칙인데 그것이 무너졌던 그 침해받았던 사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네. 사건은 그런 정황이 보인다는 면에서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또 하나는 이제 좀 곁다리 같습니다마는 이 일반 그 판사들의 재판은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최상층부에는 언제나 정치가 있고 거기에서는 권력, 정치가 늘 최상위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법부에서도 뭐 대법원장이라든가 뭐 이런 그 행정처라든가 이런 그 사법 행정과 관련된 그 지휘부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권력과 유착되어 있었다는 것이 네. 좀 뭐 드러난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정일 이사님. 뭐부터 말씀해 드릴까요? 뭐 순서나 마음대로 시간이 정하세요. 별로 없네. 예. 자, 뭐 사전적 의미의 블랙리스트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느냐까지 들어가야만 블랙리스트다. 그렇다면 블랙리스트는 없습니다. 천하의 어느 조직이라도 이러이러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음까지 쓰는 그런 문건을 쓰지는 않습니다. 바보입니까? 그런 건 안 쓰죠. 예. 아니 근데 뭐 그런 걸 안 쓴다 하더라도 결과로서 인사상 불이익이 그 벌어졌다면은 그건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형사단독 형사합의재판장 못했습니다. 지원해도 안 시켜줍니다. 예, 그럼 블랙리스트인 겁니까?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추가 조사위에서는 불이익 여부는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니요. 지금 자기네들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겁니다. 조사를 안 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조사한 거는 어디까지 지금 나왔느냐인 겁니다. 예, 어제 MBC 보도 나왔지 않습니까? 21명이 여기 지금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한 명 빼고는 하나도 최근 7년인가 동안 형사 업무를 맡질 못했습니다. 그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아마 이 변호사님은 아실 겁니다. 저 근데 이게 법원에서 지금 형사 업무를 못 맡는 게 뭔지를. 근데 지금 이거니까 7년 동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됐던 거는 작년에 그 우리법 연구회 아니죠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이제 뭐 법원 행정처 이제 그 권한 축소하는 문제 그 앙케이트 조사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촉발이 된 건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7년 전부터 그럼 그런 식의 이런 그 이정열 전 판사님 말씀대로의 블랙리스트가 그럼 있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하죠. 그러면은 그 얘기는 성립이 되는 건데 당연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밝혀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걸 밝힐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문건에 나오는 건 전부 2015년 16년 문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판사들 사회에서 판사 사회가 아니고 판사가 쓰는 공용 PC가 있는데요. 네. 이거를 2, 3년에 한 번씩 새 걸로 바꿔주거든요. 네. 그리고 새 걸로 바꾸게 되면 그 다음에 쓰던 PC는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갑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판사들이 쓰고 있는 건 최신형 PC예요. 2, 3년간 동안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7년, 18년에 조사하면 당연히 2015년, 16년 문건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법원 일반직 공무원이 쓰고 있는 그 PC를 뒤져야죠. 근데 거기까지 조사를 못했잖아요. 네. 그다음 또 뭐 못했습니까? 임종원 차장이 갖고 있는 그 PC도 조사 못했습니다. 왜? 동의 안 하니까. 뭐 숨겨진 파일이 700몇 그러니까요. 건이나 그리고 있다고 프로텍트 걸려 있어가지고 이거를 동의를 안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키워드 검색의 방식으로만 해가지고 예. 특정 단어가 나오는 그 문건만 추출한 겁니다. 삭제된 것도 복구를 못했고 비밀번호 걸려 있는 것도 풀지를 못했어요. 이런 제한된 것만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할 때 블랙리스트 확인 못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다 그래서 없다? 아니죠. 제대로 조사합시다라는 말이 나와야죠. 그럴 예. 때는. 검찰이 개입을 해야 되나요? 개입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원은 뭐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 같은데. 반대하는 게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이 유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 부역자들이 이 블랙리스트 이런 그 사법권 침해 문건을 만들었던 자들이 범인이고 그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 발부받아야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보는 쪽에서 지금 뭐 이런 그쪽이 이제 보수적인 입장인 거고요. 이거를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단초로 해서 올림픽 후에도 이 대화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거는 뭐 100번 지당한 말씀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뭐 특히 야당 쪽에서 보수정당 쪽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현성월 단장의 이런 그러니까 그 단장이 이끄는 그런 전야제라든가 이런 행사가 평화를 담보한다라고 이렇게 그 자화자찬하는 식의 평가는 너무 나이브한, 너무 순진하게 북한 핵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의 뭐 우려와 불만인 거죠. 저는 네. 그렇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우리 이 삼자 토론이 된 다음부터 김수민 평론가의 위치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그런가요? 어려워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보다 더 강성이신 분인데 사실 네. 원래 아유 그렇습니다. 네. 이 민족의 또 이 한반도 정세라든가 그런 거에 어떻게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그렇게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가방을 뭘 들었니 뭐 심지어 조선일보 같은 데는 뭐 했습니까? 옛날에 뭐 무슨 뭐 포르노 찍다가 숙청당했다 그랬잖아요. 사과도 안 했어요.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평양 올림픽이니 어쩌니 참 정말 언론이든 뭐든 한심합니다. 저는 보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상태에서 정말 이 평창 올림픽이 성공해서 평화가 정착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야말로 이 북한에게 있어서 주도권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또 미중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느 한쪽에 끌려가지 않고 양쪽을 중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걸 뭐 언론 보도도 저는 너무너무 한심한 게 뭐 실검 1등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걸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이거를 뭐 문재인 대통령 생일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여러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종류가 있거든요. 네. 뭐 예컨대 저 같으면 저는 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여기에 참여합니다. 뭐 생일 선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뭐 생일 선물이야 뭐 기프티콘을 드리든지 전화번호 몰라서 못 드리지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이 어떤지를 좀 냉철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 현실적으로 그 생각해 볼 때 이 그 과거에 88 올림픽 때도 그랬고 뭐 올림픽과 관련된 게 큰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가끔 이 북한 문제 갖고 국론이 조금 어느 정도 엇갈린 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거의 지금 보름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까지 국론이 좀 분열되는 상황을 본 건 거의 좀 처음인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 이전 판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이 변호사님은 그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이 논쟁보다도 그러니까 평화 올림픽 그러면 현성울 단장이 와서 그렇게 그 뭐 공연을 하고 이런 것이 그럼 정말 평화냐 이게 그 실제 방송인데 방향이 약간 무차별적이라는 그런 게 있고요. 예. 뭐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거는 정부 태도가 조금 들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야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자꾸 부각시켜서 들뜨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들떠가는 맥락인 것이거든요. 네. 그 정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보수 진영의 주장이 아니라 북한이 또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서 ICBM이라든가 핵실험에 손을 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진보적인 매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걸 정부에서 모를 리는 없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 올림픽이 잘 치러진다고 평화가 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찬물기 얹기식으로 또 정부의 흠집내기식으로 간다고 해서 그렇다면 북한에서 정신을 차릴 것이냐. 그 부분 역시 아니기 때문에 그 정부의 차분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보수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식으로 하는 태도부터 지향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현송월 관련 보도는 남측 특히 보수 언론에서 잘못 보도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좀 후한무치하게 우선 지금 평화올림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데가 어딘지를 봐야 됩니다. 예. 올림픽 조직위원회죠. 네. 해시태그 운동하고 있습니다. 평화올림픽이라는 걸 알죠. 해시태그 평화올림픽.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어렵게 찾아온 기회다. 네. 대화의 기회고 평화의 기회다. 잘 살려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불과 1월 초만 해도 북한과 미국이 누가 더 큰 버튼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말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지금 얻은 기회인데 이거를 평양올림픽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평창올림픽에 관한 특별법까지 만든 그 집단들이 폄훼하고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평화의 기회 또 흥행의 기회를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께서 현송월 얘기하셨는데 과잉 의전이 문제가 아니라 이 현송월이 와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이며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